네, 저희는 어제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신경망을 만들고 신경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코드를 잠깐 좀 보시면 케라스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임포트를 좀 먼저 볼까요? 임포트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는 TF라고 하는 별명으로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 포함되어 있는 케라스 모듈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 안에 있는 모든 모듈들과 그 다음에 함수와 클래스와 등등등을 케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을 찍고서 점점 들어가면서 참조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이클 런처럼 임포트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포트를 하실 때 from TensorFlow keras layers 이렇게 하시고 임포트하고 레이어에 있는 dense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호출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해지죠. dense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임포트 문장이 굉장히 많아지죠. 우리가 사이클런을 사용할 때 임포트 한 거 엄청 많잖아요. 그죠? 리니어 모델에서 무슨 클래스 임포트하고 모델 셀렉션에서 어떤 거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스에서는 어떤 클래스 임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모듈별로 하나 임포트만을 다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이렇게 하면 앞에 사이클런, 리니어 모델, SGD 클래시파이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것만 써도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처럼 하게 되면 그냥 케라스부터 시작하면 자동 완성 기능,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구글 콜앱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케라스 점 찍고 그러면 그 다음에 코드가 추천되는 코드들이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코드 길이는 좀 길어지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라스만 임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용할 때 케라스 점 하고서 모든 시작이 케라스 접두사 붙여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셋을 보면 케라스의 데이터셋 모듈에 또 서브 모듈로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얘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train set, train target 그리고 test set, test target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서 그렇게 한 거죠. 튜플 1개, 튜플 2개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을 선택을 한 겁니다. xtrain은 모양을 보시면 샘플이 6만 개, 그 다음에 3차원 배열로 되어 있어요. 3차원 배열로 되어 있고, 그리고 ytrain은 샘플 6만 개에 대한 레이블은 0부터 9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0부터 9까지 전부 다 6,000개씩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만 개고요. 테스트에는 10,000개의 샘플이 있고요. 10,000개의 샘플이 있고, 마찬가지로 모양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의 크기가 28픽셀인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타겟, 테스트 레이블은 모양 10,000개짜리 1차원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0에서부터 9까지 1,000개씩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함수를 만들었었고요. 플롯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었고 여기에서 IM show를 할 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죠? 이미지 쇼는 2차원 배열이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뭐 옷, 상, 뭐 티셔츠, 바지, 신발, 가방 등등등. 가방은 없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이미지들이었었다. 그래서 이거를 1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문제. 손글씨 이미지와 함께 그 머신러닝과 그리고 신경망에서 굉장히 유명한 테스트 데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처리를 했어요. 전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Xtrain Scal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Xtest Scal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네요. 255로 무조건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의 스케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0은 최소값 0은 그대로 0이고요. 최대값 255는 1이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스케일로 만들어준 그런 값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를 했죠.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를 해서 테스트 셋은 그대로는 아직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X트레인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과 Y트레인을 테스트 사이즈 20%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섞여 있는 비율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트레인 타겟, 밸리데이션 타겟 이렇게 나눈 거예요. X트레인 스케일이 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TR 데이터와 밸 데이터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Y트레인, Y 레이블이 TR 타겟하고 밸 타겟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쉐입을 해버렸어요. 이 리쉐입을 하는 이유가 신경망이나 머신러닝을 돌릴 때 2차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게 들어가야 행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8 곱하기 28을 784 이렇게 3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했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네, 뭐 SGD는 그냥 넘어가고 뉴럴 네트워크 만든 거를 보시면은요. 다층 신경망 만들기 전이에요. 다층 신경망 만들기 전에 단일 레이어만 갖고 있는 신경망을 만들었어요. 자, 시퀀셜이기 때문에 하나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시퀀셜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 레이어가 있고 세 번째 레이어가 있고 이런 의미입니다. 입력값이 들어가고 첫 번째 레이어에서 아웃풋이 나오고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 세 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에서 아웃풋 나오고 이게 몇 개가 연결될 줄 몰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시퀀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퀀셜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add를 했는데 한 개만 add를 한 거죠. 한 개만 add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형태인 거예요.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거고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여기까지를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레이어가 뉴런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유닛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유닛의 개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아웃풋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풋 숫자가 필요한 게 몇 개가 필요하냐면 10개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 안에 유닛을 몇 개를 넣은 거냐면 유닛을 이렇게 10개를 넣은 거예요. 10개. 그러면 첫 번째 유닛에서도 아웃풋이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유닛에서도 아웃풋이 나오게 될 거고 세 번째 유닛에서도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 레이어의 모습입니다. 레이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댄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댄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들어가는 입력을 보면, 여기서 들어가는 입력이 지금 화살표 하나만 그렸지만 사실은 얘가 몇 개냐면 784개예요. 그죠? 첫 번째 픽셀, 두 번째 픽셀, 세 번째 픽셀,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냐면 784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인풋이 첫 번째 유닛으로도 들어가고 두 번째 유닛으로도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유닛으로도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유닛으로도 두 번째 유닛으로도 10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부르는 이름이 댄스인 거예요. 댄스.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풋들이 밀집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뭐가 곱해지냐면 가중치가 곱해지죠. 레이어에서 하는 일은, 유닛에서 하는 일은 이런 가중치들의 합계를 계산을 합니다. 모든 유닛들은 동일한 동작을 해요. 모든 유닛들은 동일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 합계를 그냥 내보낼 수도 있고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를 거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여기서는 무엇을 사용한 거냐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10개의 유닛에 전부 동일하게. 이거를 사용해 준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오는 출력값을 뭐 P0, 여기를 P1,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P9라고 한다면 이 출력값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모든 PI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게 소프트맥스의 특징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PI들을 다 더해주면 이건 1이 돼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만족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해주면 우리가 이 10개의 출력값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각 레이블이 각각의 클래스가 될 수 있는 확률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 W들, 여기에 곱해지는 W들 있잖아요. 이 W들을 조금씩 변경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확률들이 점점 더 정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측값들이 더 좋은 예측값을 더 좋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 W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과정이 그게 신경망을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뭐 그 안에서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모멘텀을 사용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학습률을 자동으로 변경시켜 가면서 경사하강법을 진행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W들을 바꿔 나가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의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를 갖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모델은 바로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를 보셨을 때 여기 파라미터 개수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 7850개가 나오느냐? 그럼 여기 X1 X1이 여기 몇 개에 들어가죠? 10개에 들어가죠. X2도 여기 10개에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서 78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x1에 곱해지는 w도 있고 x2에 곱해지는 w도 있고 그다음 x784에 곱해지는 w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들어오는 요 유닛 하나에 들어오는 입력값들을 보면 784개의 입력값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w가 다 곱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유닛에 항상 뭐가 있냐면 바이어스가 한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유닛 한 개일 때고 이 똑같은 유닛이 몇 개가 더 있냐면 곱하기 10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7850개의 W를 우리는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모델을 만든 거고요. 이제 모델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모델을 컴파일하는 과정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W를 우리가 수정시켜 나갈 거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거냐, 러닝 레이트는 학습률은 얼마로 할 거냐, 학습률은 변화를 시킬 거냐 말 거냐 등등등.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SGD라고 하는 게 어떤 함수를 최소화시킬 거냐, 그게 로스예요. 로스.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함수가 뭐냐, SGD라고 하는 방법으로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함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해 주시는 게 컴파일이고요. 그런 다음에 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팅 해주시고 에포크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과대적합이 돼요. 오늘 이 에포크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과대적합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팅이 끝나게 되면 웨이트들을 찾게 돼요. 웨이트의 모양을 보시면 웨이트가 행렬이 2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바이어스 행렬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곱해지는 W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784 곱하기 10이고 하나는 10개예요. 그래서 요거 2개 곱해주면 2개 더해주면 7850개의 가중치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실 때는 evaluate 함수가 있어요. scikit-learn에서는 sco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요. scikit-learn의 estimator에는 sco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 케라스의 sequential 모델에는 evalu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서 데이터와 타겟을 주면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를 해서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줍니다. 근데 evaluate가 score 함수와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2가지 값을 줘요. 2가지 값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값은 정확도고요. 이게 스코어예요. 이게 스코어.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값은 손실입니다. 손실은 크로스 엔트로피죠.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2가지 값을 다 주게 되는 거고요. 심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를 2개 이상을 쌓는 거예요. 레이어를 2개 이상을 쌓는 거고, 여기 시퀀셜 만든 거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시퀀셜 안에 레이어가 2개가 있어요. 둘 다 밀집 레이어예요. 밀집 레이어.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첫 번째 레이어에는 유닛이 10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100개의 유닛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는 유닛이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100개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100개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10개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는 인풋이, 여기로 들어가는 인풋이 몇 개짜리 인풋이 들어가냐면 784개짜리 인풋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미지에
각 픽셀, 모든 픽셀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 그리면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댄스가 되는 겁니다. 댄스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층을 지났겠죠. 첫 번째 층을 지나면 여기서 인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인풋이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들이 그 얘랑 똑같은 역할을 얘들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여기 댄스층으로 들어가고 댄스층으로 들어가고 댄스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댄스층으로 들어가고 댄스층으로 들어가고 댄스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이 나오고 출력이 나오고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첫 번째 층에서도 가중치의 합계가 일어나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거쳐서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가중치 합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거쳐서 출력이 나가고 가중치 합계가 되고 액티베이션 함수 거쳐서 출력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유닛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액티베이션으로 우리가 여기를 시그모이드를 썼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모양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여기는 소프트맥스를 쓴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확률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파라미터들의 개수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레이어에서 첫 번째 그 유닛 하나만 볼게요. 첫 번째 유닛 하나만 보면 W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입력의 개수만큼 필요하겠죠. 그죠? 입력의 개수만큼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닛들마다 바이어스가 한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게 여기가 몇 개가 있냐면 여기가 이게 곱하기 100개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을 세보면 되는데 요 유닛 하나로 들어오는 인풋이 몇 개가 있냐면 인풋이 여기가 100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개. 마찬가지로 그 유닛들마다 뭐가 있냐면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 게 모두 몇 개가 있냐면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렬이 총 몇 개의 행렬이 나오냐면 4개의 행렬이 나와요. 웨이트를 찾아보면요. 4개의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그 4개의 행렬이 뭐냐면 4개의 행렬이 784 곱하기 100짜리 2차원 행렬.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0짜리 1차원 행렬. 그리고 100 곱하기 10짜리 2차원 행렬. 그리고 10개짜리 1차원 행렬. 요렇게 4개의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아마 컴파일하고요. 컴파일하고 피팅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뭐 이벨루에이트 그냥 바로 해버렸는데 그 웨이트를 네, 이거 밑에 한 건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피팅 시킨 다음에 그 웨이트 함수들의 모양만 좀 보면 모델.웨이트 이렇게 보시면은요. 엄청 많은 게 나오죠. 그렇죠? 각각 쉐입만 볼게요. 출력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출력하시는 것보다는 0.쉐입 모델.웨이트 1.쉐입 일단 두 개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84개의 인풋이 100개의 유닛으로 들어가죠. 그죠? 784개의 인풋이 100개의 유닛으로 들어가고 100개의 유닛 안에 유닛들마다 바이어스가 한 개씩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뭐도 있냐면 모델.웨이트
012번. 2번의 쉐입 한번 보죠. 2번의 쉐입. 그 다음에 모델점, 웨이트, 012, 3. 3의 쉐입을 보시면 100개의 인풋이 100개의 유닛, 10개의 유닛으로 들어가죠. 10개의 유닛들마다 그 바이어스가 있죠. 요렇게 해서 얘가 그 4개의 가중치 행렬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이어 하나마다 가중치 행렬이 2개씩 있는 거예요. 인풋 개수, 아웃풋 개수 요만큼. 요거 2개 곱해주면 파라미터 개수가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 개수가 되는 거고 얘가 바이어스 개수가 되는 거고 이것도 가중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가 100개, 인풋이 100개잖아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이 100개니까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간 인풋의 개수가 100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 모습이랑 위쪽에 있는 서머리랑 보시면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 인풋으로 여기 댄스 레이어 인풋으로 784개짜리가 들어와요. 그게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 100개가 댄스 레이어 인풋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가 만들어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더라도 이런 모습, 이만한 개수의 이런 그 텐서들이 만들어지겠구나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제 액티베이션 함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로지스틱 함수, 통칭해서 우리는 S자 모양으로 생긴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가장 대표적인 시그모이드 함수가 로지스틱이어서 그냥 로지스틱을 시그모이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요거는 한번 직접 만들어 봤어요. 직접 만들어 봤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class.activations.sigmoi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함수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죠? 여기 정의를 보시면 시그모이드 x는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가 써드린 거랑 똑같죠. 그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본 것 뿐이에요. 아셨죠? 네. 그거를 우리가 numPy만 이용해서 만들어 본 것 뿐이고요. numPy만 이용해서 만들어 본 것 뿐이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셔도 돼요. 모양이 이런 S자 모양으로 생긴 게 시그모이드다. S자 모양으로 생긴 게 시그모이드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최대값은 2를 넘을 수가 없고요. 최소값은 0을 넘을 수가 없어요. 0을 넘을 수가 없고 0.5 딱 어디에서 대칭이냐면 원점에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진 분류 문제에서 그 가장 마지막 출력층을 시그모이드로만 사용하면 그때는 유닛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인풋이 몇 개가 들어오든 시그모이드 하나만 딱 써가지고 가중치 합계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여기 나온 출력값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게 0.5보다 크면 레이블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0.5보다 작으면 레이블 0 이렇게 확률로 생각하겠다. 0이 될 확률과 1이 될 확률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이진 분류에서의 출력층.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와 비슷하게 생긴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모양은 똑같이 S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다른 점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이 1이다라고 하는 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렐루
렐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신을 리턴을 하는 거고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렐루가 있어요. 테라스에 보면 activations에 렐루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함수가 있고 함수의 알파값 0인 경우가 진짜 렐루고요. 알파값을 바꿔주는 경우가 그 리키 렐루가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용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고 일단 뭐 정의 자체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생긴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생긴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무조건 0이에요.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 근데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직선이에요. 1일 때 2를 지나고요. 2일 때 2를 지나고요. 3일 때 3을 지나고 4일 때 4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 y는 x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1이 들어오면 1이 나가고 2가 들어오면 2가 나가고 이런 출력이 리니어 출력인데 단 언제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을 때에는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그 정기적인 스위치하고 비슷하죠. 정기적인 스위치하고 비슷해서 이름 자체가 rectified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정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전기공학 쪽에서 나온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리키 렐루는 여기를 살짝 꺾어주는 거예요. 렐루가 여기가 무조건 0이다, 0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신호가 하나도 안 흐르는 그런 단점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를 조금이나마 살짝 꺾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게 리키 렐루고요. 리키 렐루를 이렇게 정의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요. 그리고 여기서는 알파는 0보다 큰 값이에요. 여기 알파는 음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테라스에서는 액티베이션스에서는 리키 렐루가 따로 없어요. 액티베이션 함수로는 리키 렐루가 따로 없고 렐루에서 알파 값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 알파 값을 0보다 큰 값을 넣어서 리키 렐루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어제 과제 드린 거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를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값을 설정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고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걸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L는 이렇게 리턴 값을 만드실 수 있고 이것도 테라스에 보면 activations에 L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L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기본값 1.0으로 만들어져 있죠. 1.0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그거랑 비슷하게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만들어 본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은 그 y는 x예요. y는 x.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리키 렐루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직선으로 꺾이잖아요. 직선으로 꺾이는데 여기는 부드럽게 익스포넨셜로 꺾여요. 그래서 그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리키 렐루는 이렇게 딱 꺾이잖아요. 꺾이면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야
미분 가능한 점이고요. 이런 부분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직선과 곡선이 부드럽게 만나요. 직선과 곡선이 부드럽게 만나서 곡선의 기울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여기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게 y 이퀄 x와 똑같아요. 그래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실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LU가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그거는 또 데이터에서는 좀 다르고 이거는 중간층 얘기입니다. 그 최종 출력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중간층에서는 LU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리켈 LU나 렐루. LU하고 렐루는 액티베이션 함수에다 그냥 바로 넣을 수가 있어서 적용하기가 쉽고요. 리켈 L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활성화 함수 바꿔서 테스트 해보는 거 저는 여러분들께 뭐 에포크를 좀 많이 늘려 100번까지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저는 에포크 좀 줄여가지고요. 그냥 빨리 학습되는 효과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